대형 사건들에서는 언제나 바깥에 나가 있고 끝나고 나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87년도에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87년도는 뭐 민주화 항쟁에서 서울 시내에는 거의 매일 시위였어요. 저는 뭐 학생 운동 조직에 관련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중간고사 치고 기말 시험을 몽땅 다 보이콧을 해요. 그때 6월 항쟁에서 완전 심각했거든요. 이게 막 나라가 완전히 어디로 가는지 막 이러던 상황이라 뭐 그때 서울대 학생이 한 2만 명이었는가 했는데 광장 중간에 모이면 거의 한 10,000명, 15,000명씩 모이고 막 그랬던 시기거든요. 뭐 나가서 이제 가두 시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갔다가 목요일마다 우리 목요일 찬양했단 말이에요. 성대 찬양. 그러니까 시내 나가서 최루탄을 뭘 이렇게 대단하게 시위도 한 것도 아니고 뒤만 따라다니다 온 거지만 그래도 막 난리를 치고 체육가스 다 들이마시고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찬양 집회 시간 됐기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일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으로는 나도 그 찬양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부를 수 있으려면 명동에 나가서도 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통성기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면 정경들 대치하고 있는 그 국면 앞에 들어가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그게 다르지 않아야 입증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언제나 그 현장으로부터 격리된 아주 보호된 이 안에서만 나라와 민족 걱정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달라고 울부짖고 기뻐 즐겁게 찬양하고 그러냔 말이죠. 이거를 일관성을 확보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이게 진리면 여기서도 진리해야 되고 저기 가서 진리해야 되고 여기서 나라와 민족 민주화의 문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면 나가서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야 의미가 마땅한데 심각한 그 일관성의 괴리 이게 진리로 통용되는 이 하위 문화 서브컬처 공간이 있고 그 바깥에 나가지 않은 대가로 확보한 이 이제 안전한 공간들 안에서 놀고 있구나. 그게 제 마음을 제일 좀 힘들게 했어요. 꿈도 꾸고. 그러니까 네가 신앙의 일관성, 확보된 안전한 안전지대에서만 발현되는 뭐 대단한 영성 이런 거 말고, 너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발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강박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프레셔의 형태로 왔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몇 년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꽤 많이 민주화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사회 기준이 풀어져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소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성의 문제. 너무 여전히 우리끼리요, 이 서브컬처 공간 내에서는 정말 지적으로 탁월하십니다. 막 서로 이제 칭찬하는데, 여기서 지적으로 탁월한 건 저 밖에 나갔을 때도 그 연관 그 학문 영역에서 이 연구 성과로 충격받고 그쪽 동네 패러다임이 바뀌든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낯설고 막 안티 기독교적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들여다봐도 어떤 그 학문적인 그 엄정함이라든지 성취의 수준이 높지 않고 그 빈 구석을 이제 레토릭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려가면서 막 감동받고 이러고 있다면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이다. 이걸로 해가지고 역시 우리끼리 정신승리하지만 세상이 더 나은 사회로 바뀌는 데는 별로 이거 없이 이게 있으나 없으나 세상은 세상대로 좋아지면 나빠지는 거지. 이게 완전 잉여잖아요, 잉여. 있으나 없으나 그런 거거든요. 지성의 영역 그렇고 교회의 존재 양식도 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르지 않은 문제다.
그게 시기에 따라서 양상을 달리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하나의 어떤 하위 문화의 범주 안으로 다 이렇게 후퇴시키고 철수시켜 놓고 우리끼리 되는 문법을 가동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끼리 선수들 정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진검승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대단한 거 한번 까놓고 여기저기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 도는 식으로 입증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거 안 하더라. 저는 그건 상당히 좀 비겁한 일이다 생각이 좀 됐었고요. 문제는 이제 그걸 위해서 준비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나 그룹이나 인프라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어람 아카데미를 하면서는 그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뭐 관심이 있고 재미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해서 오래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종교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이미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갖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급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통일교가 매년 그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잠실 무슨 경쟁이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와요. 세계일보나 기사 쓰지. 다른 신문은 그게 전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뉴스 밸류가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대회를 치르든 무슨 선언을 하든 한국 사회의 어떤 의미 있는 이 뉴스 밸류 못 갖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 점점 그렇게 사이즈가 유지가 되고 막 뭐 상암에 5만 명씩 모이고 막 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그 임팩트가 없는 통일교 집단 결혼식 한 거랑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만 명 한 거랑 별반 내부적으로 의미가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넓은 맥락의 사회 속에 그건 어떤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좀 중요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성찰의 대상, 남을 자꾸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우리의 익숙한 잣대인데 남들을 다 죄인이라고 보고 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에서 이제 바깥을 향해서 계속 쏴대는데 그게 잘 안 먹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선을 좀 스스로에게 돌려서 뭐가 문제지?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 일을 하는데 1차적 필요한 자아 성찰이에요. 내가 누구고 나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린 지금 뭐 해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한번 평가, 정리해보는 거. 여러분도 1년 뭐 지나면 뭐 연초나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자기 한번 평가를 해보잖아요. 올해 시작할 때 무슨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뭘 얼마나 한 것 같고 뭐는 부족한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객관화시켜놓고 볼 수도 있고 1차적으로 저는 좀 한국 개신교의 그게 좀 필요하다. 자아 성찰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앞으로 전망도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에는 사실 지성운동의 필요가 아주 절대적이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돌아보는 어떤 면에서 좀 대표적인 케이스는 내적 치유 같은 걸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연민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나는 언제나 사실 사람 치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가 있지만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지 스스로에게 상처가 있나 없나를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가 있는 모든 상처는 다 그럼 치유돼야 되나? 저는 그런 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해결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게 해결 안 되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들여다보고 그걸 자기 연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꼼꼼하게 이제
자기 성찰, 지적으로 이제 따져가고 사실 철학이 그런 거잖아요. 철학이 무슨 운수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남을 이해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많이 공부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 성찰들이 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좀 너무 없다. 그리고 그걸 압도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하위 문화의 언어나 관행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성찰하는 걸 좀 쉽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또 언제나 어떤 솔루션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면은 한 방에 해결된다. 이런. 근데 이제 제가 구태여 우리가 모든 상처를 다 해결해야 되는 죄책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우리는 늘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책감 없이 살아야 되는 걸 이제 가장 저희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저 서울에서 IBF 북서울 지구인가요? 이틀 걸쳐서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제가 강양 교수님하고 대담하면서 서강대 철학과에서 강양 교수님 청원하면서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하셨거든요. 홍성사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그분이랑 저랑 어떤 기도원에 2박 3일 들어가서 13시간 이랑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풀어서 책으로 하고 제가 좀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내년 봄쯤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13시간 인터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강 교수님 한번 울었어요. 울었는데 뭐 때문에 울었냐면 우리가 산다는 것,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병 걸리는 것, 늙어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선물이다, 기프트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철학자는 이상한 대목에서 운다. 그 맥락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기 먹잖아요. 식물들, 채소들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 남의 생명의 죽음, 희생의 바탕으로 나의 생명이 유지된다. 이건 이제 죄책감이거든요. 그 관계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혹시 닭이나 소나 돼지나 잡아본 적 있어요? 네. 그런 느낌 있어요. 그치? 나도 우리 집에서 옛날 어릴 때 우리 집에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병아리가 이제 커서 이렇게 막 커지면 이 집에서 키우기 되게 힘들어지고 잡아 먹어야 되거든? 잡아오면 요리해줄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하게 목을 비틀든지 이걸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치킨을 즐기지만 그 짓은 못 한다고요. 하긴 하지만 그 경험은 참 다른 종류의 경험이에요. 이거 내가 이 짓을 해가지고 치킨을 먹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연결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육식 못해요. 그래서 지금 베지테리안 하는 많은 사람 사실은 체질의 문제보다는 어떤 사실 정치적인 입장의 표명인 거지.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난 못하겠다. 보면 근데 그런다고 해결되나요? 채소는 또 생물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기 위해서 수많은 죽음들이 전제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잖아. 산다는 것, 생명은 선물이다.